김성년 실장님 모시고 산업정책 측면에서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연구원에 지금 현재 지역산업입지 실장으로 있고, 그동안 균형발전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성장엔진이라는 키워드죠.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컴팩트하게 요점만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 자료의 앞부분은 뭐 거창하게 현황 및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위에 블랙 포인트 4개 정도가 사실은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수도권 충족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이제 고부가치 산업 성장하고, 그다음에 기존 주력 제조업이 무슨 얘기냐? 다른 지역에서 더 잘하던 사업들이요, 지금 충청도나 경기도에서 되게 잘하게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기계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동남권 조선업 침체 왔었죠. 그다음에 정유석화 지금 어렵죠.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 등 기존 주력 제조업의 상대적 저부가가치, 절대적 저부가가치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상대적 저부가가치화가 좀 진행이 됐고, 대경권 특히 이제 구미 쪽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저희 잘 벌어주던 그런 산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침체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전자부품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광정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제가 원래는 이제 호남권까지 다 이렇게 다 드렸었는데 몇 개의 키워드만 가지고 서술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산업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산업위기 제도가 201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 업종이 위기가 온 게 이제 조선업 위기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광주 전남 쪽도 이제 그 대불공단 중심으로 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리고 군산 쪽이 이제 조선과 그 다음에 자동차가 동시에 어려웠었습니다. 그 산업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조선업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광주 전남 쪽의 조선업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부가가치 상단을 어디에서 잡고 있느냐 이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기자재 업체나 이제 블록 업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의 아웃소싱으로 넘어가면서 타격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1차 철강 제품을 이용해서 기자재에 납품하던 그 가공업체들, 철강 제품 가공업체들도 같이 그 수요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 철강제의 부가가치가 낮은 하단에 형강이나 본강 이쪽에 기자재 쪽에 납품하던 업체들도 같이 또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게 산업위기가 한번 훑고 확 지나갔어요. 그래서 마치 조선업이 다 회복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상흔을 많이 남겼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랑 석화가 지금 여수 지정됐죠, 산업위기. 그 다음에 이제 서산도 지정이 됐고, 지금 석화는 계속 어렵습니다. 사업 재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철강, 광양도 지정이 됐습니다. 선제 대응으로. 철강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 고부가가치 만들어야 된다. 저부가가치를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되게 딜레마가 곳곳에 지금 산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업위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요 키워드로부터 시작하는 이 지역산업의 딜레마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력산업이라든지 어떤 성장엔진을 만들자고 할 때 그래도 그쪽에서 미리 지역에서 그래도 잘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보면 기존의 산업도시 클러스터에서 시작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되게 공감하는 바인데, 저도 그래서 파워커플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는데, 이 여성 일자리라는 문제를 여성 일자리로 국한시킬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쭉 산업정책을, 산업입지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공배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다. 산업입지의 1원칙이 뭐냐면 환경오염이나 먼지, 그 다음에 소음 피해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배법 때부터의 정신은 도시와 산업 공간을 일정 부분 이격시키고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쟁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모델이 유효하냐라는 질문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돈을 벌어다주고 지역의 소득을 일으킬 것은 분명히 산업에 기반한 건 맞는데, 그 산업이 기존의 중무장대 장비 막 때려받아서 자본 장비를 엄청나게 높은 산업들로 했을 때 남성 중심의 일자리를 다시 지역에다가 또 만드는 것이 맞는 정책이냐? 그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거냐라는 퀘스천이 나오면서 5급 3특의 성장 엔진 산업 컨셉이 그동안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벌써 5분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요 슬라이드는 조금 시간을 좀 쓸 거예요. 요 시간은 전남대에서 전에 한번 써먹은 슬라이드이긴 한데, 그래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원래는 이렇게 HTML 타고 들어가면 지도에서 이제 기업들 위치들이 쭉 나오거든요. 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광주 전남이잖아요. 우리 광주 전남에 이제 기업들 리스트를 제가 뭐 이게 뭐 정해진 리스트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업체들 정보를 찾아서 그래서 구글링 해가지고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광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자동차, 가전, 일반 기계,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섬유가 있죠.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각해 봤을 때 기아 오토랜드 있고 GGM 있습니다. 광주 오토랜드는 약간 구도심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GGM 같은 경우에는 한평과 지금 광주에 걸쳐져 있는 빅그린 산단에 지금 있는데 광주 쪽에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고에 이제 일반 기계들이 현대위아라든지 화천기계 대형광업인데 기계류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자동차 밸류체인에 복무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어디 있느냐? 하남산단이나 일부 평동산단에 또 있죠. 자, 그럼 머릿속에 사실은 이걸 지도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홍주현 교수님 말씀 저기 그 했을 때 광주 가만히 보시면요, 빨간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광주 내에서 북구하고 광산구예요. 그죠? 광산구 빅그린 산단 거기 있죠. 그 다음에 북구가 지금 첨단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유일한 기간이 언제냐면 GGM이 26년, 국내에서 26년 만에 완성 초공자로 준공했을 기간에 딱 설비 투자가 유일하게 증가율이 그 전 기간보다 높은 시도 중에 유일한 시도가 광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GGM에 여러 그 비판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그 7,000명이라는 일자리가 700여 명의 일자리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간적인 배분을 봤을 때 지금 광주에서 자동차 밸류 체인이 생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기 그 남쪽에 지금 여수 광양 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 연결돼서 이제 있는 밸류 체인들이 광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전남에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공간 분포를 봤을 때, 자, 지금 광주 전남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산업은 뭡니까? 네? 정유석화죠. 정유석화가 근데 광주 전남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이게 되게 사실은 민감한 문제고, 제가 언론이 오늘 없으면 편하게 얘기할 텐데.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홍지현 교수님 지도하고 사실은 생각을 같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석화 철강이 광양이 지금 또 2차 전지 한다고 되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재활용이네 뭐네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자본 투자가 들어가는데 광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광주의 발전이 곧 전남의 발전이진 않겠지만 이 권역의 지속적인 어떤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고 이 권역화되고 이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서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는 산업이냐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지표를 가지고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항상 이거 드리면 저희 그 오병기 박사님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무슨 기준으로 뽑았냐 막 뭐라 그러세요. 왜냐면 지역이 하고 싶은 거랑 현은 진짜 잘하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네. 광주는 전남은 그리고 항상 AI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지표 가지고는 우리가 그 디펜스를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보슈마라든지 이제 유럽의 이제 학자들 지역 그 RIS나 뭐 이런 사람들 하는 학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맨날 디펜스 하는 게 무슨 뭐 퀀텀 점프네 비연관 다각화네, 그러니까 연관 다각화로는 한계가 있다, 비연관 다각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비연관 다각화를 하려면 도시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날. 근데 중요한 건 도시의 다양성, 사실은 그 밑에 뭐냐면 비연관 다각화를 전략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도시의 다양성이거든요. 도시의 다양성이 담보가 되려면 사실은 인계 규모가 중요한 겁니다. 인계 규모라는 건 절대 수치로 나오지가 않아요. 절대 수치가 아니라 중요한 건 다양성이 창발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그 거점 도시가 가지고 있느냐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지역에서 거점 광역시가 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 엔진은 다시 산업정책으로 돌아가서 뭘 해줘야 되느냐? 그 다양성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 타겟팅은 뭐였냐면요, 지역의 어떤 산업이 이게 잘 될 것 같아, 이 산업을 무조건 키워야 되겠어 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그스탄트 성장 엔진을 모여서 얘기를 할 때에는 처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도시의 거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 뭐겠느냐, 광주 근처에서 어느 정도 질 좋고 규모 있는 일자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이 뭐겠느냐,
그 아이템을 발굴해보자.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중앙에서 다 찍어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지역에서 어떤 정책 수단을 쥐어줬을 때 그걸 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을 했던 게 오그삼트 성장 엔진의 정책이었다. 정책의 어떤 기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이 어렵고 뭐 혁신 역량의 격차 뭐 있는데 그거 다 뻔한 얘기니까 그거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발표자를 봐주시면 되고 하나 재밌는 것만 딱 포인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뭐냐면은 맨 끝에 거예요.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혁신 역량을 저희가 21년인가 22년인가 그 김지루 박사와 과제 같이 하면서 혁신 역량 관련해서 했는데요. 뭐 특허 네트워크도 하고 뭐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에 뻔한 결론은 뭐냐면 지역에서 혁신을 받아들이고 그걸 뿌려줘야 되는 게이트키퍼 같은 그런 주체가 되게 부족하다. 그걸 유일하게 정책적으로 뭔가 반전을 해보려고 했던 게 뭐냐면 혁신도시였습니다. 혁신도시의 혁신기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당겨가지고 좀 밑으로 뿌려왔어요. 그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언제쯤이었냐? 2014년 전후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기업체나 대학은 뭐 여전히 그 계속 이제 일변도로 그냥 계속 격차가 올라가고 그냥 뿌려지고요. 공공연구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당연히 충청권이 대전에 연구개발특구랑 그 다음에 대덕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계속 높았는데 2014, 2년 이후로 얘가 퀀텀 점프를 해버립니다. 근데 수도권이 꺾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심지어 충청권에는 혁신도시가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던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게 연구개발비거든요. 연구개발비 자원이 오히려 충청권으로 더 집중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혁신하고 인적 자본이 저희가 외생적 성장 이론 할 때 유일하게 지역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두 개의 촉매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책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해요. 인구를 늘리기 힘들고 자본 저축률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혁신을 가지고만 이거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 뒤에 사실은 인적 자본 그것까지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다 해봐도 혁신이나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정책적으로 풀기에는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우리가 의도했던 경로대로 꼭 발현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정책적으로 단기간에 3에서 5년 안에 건드릴 수 있는 수단이 뭘까? 투자 유치,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인데 중요한 건 예전에 하던 대로 상생형 일자리 하던 대로 그냥 아무데나 기획서 가져오면 다 받아줘야 되느냐? 규모만 되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공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는 뭐 여기 보시면은 그 투자에서 하나만 짚을게요. 여기 광주를 보시면은 광주가 설비 투자가 기계류가요. 여기 광주가 유일하게 여기서 보시면 회색이 이제 최근이 저기 그 2010년에서 2023년이고 2000년에서 2010년 다른 데들은 웬만하면 다 회색이 다 짧습니다. 근데 광주가 특이하게 여기가 설비 투자가 확 늘어납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 GGM 효과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한 5분 안에 그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파란색 글씨만 딱 보면은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재원이 결집이 불충분했다. 우리가 지역산업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예산은 계속 분절적으로 점점 더 작은 규모로 돼 가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뭐 해밀턴 프로젝트라든지 블루메돌 같은 이런 논문들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건 뭐냐면 최근 들어서 가만히 보시면 예전에는 글로벌리 혁신 기업이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났어요. 한 3년에서 5년마다. 근데 팽이나 뭐 이런 그룹들 빼고 지금 AI 시대에 와가지고 한 3, 5년간 빅5가 바뀌었다고 보시는 게 있으세요? 오픈 AI나 몇 개 빼고는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전보다 그 다이내믹스가 줄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여기 이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는 혁신의 한 단위 마지널 코스트, 진입장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R&D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단위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집중 투자와 그 다음에 효율적인 부분, 그 다음에 타겟팅이 필요한데 그런 반면에 균특회계내 지역 R&D 사업 같은 경우에 1.9%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역의 R&D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규모가 좀 작다.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터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역의 산학협력단 교수님들 다녀보면은 천만이가 다 그러세요. 박사님, 여기서 산학협력 하고 싶어하는 교수님들이 안 계세요. 인센티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구조부터가 다 바뀌어야 되고 의외로 돈 문제보다 어떤 말씀하냐 하시면 강의시수 줄여달라. 그리고 행정부담에 대한 인사 고가 평가해달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아예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그렇게 대학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대우해주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작년에 제가 인터뷰 좀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전적인 지역산업 육성 방향 설정과 보수적인 사업 운영. 이게 무슨 얘기냐? 시도지사님들이 꿈이 되게 크세요. 그래서 되게 다 인공지능 하고 싶어 하시고 로봇을 다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 운영을 그렇게 하고 계신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지표를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로 내가 어떤 그 가시적인 거리에서 나올 수 있는 즉각적인 성과보다 좀 더 혁신 성과에 좀 더 웨이트를 주고 내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하실 수 있는 사실은 구조가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하거나 다음 기회 예산을 평가하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중요한 건 임기 내에 또 성과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되게 제약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점형으로 산업발전 여건 조성이 어렵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노동시장 통계권하고 산업통계권하고 이렇게 좀 많이 불일치가 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지금 뭐 노동시장 매칭 효율은 당연히 광역화되면은 좀 더 커지게 잡힙니다. 근데 이 광역화라는 거는 물리적 공간을 광역화하는 게 아니라 abstract space.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은 서울에서 A 지점, 임의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교통거리 있잖아요. 교통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거리가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지역당 굉장히 국소적이어서 한 기업이 위치했을 때 직면하는 그 노동시장 권이 생각보다 작은데요.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거나 아니면 정량적으로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거는 양극단입니다. 의외로 저숙련에서도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업들이 다 미스매치가 심하다. 지역에 인력이 부족하다. 다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좀 나눠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중숙련은 사실 그렇게 진짜로 모자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금 경쟁력 때문에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을 실명을 거론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임금이 예를 들어 동종산업 A 업종이 되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집적지예요. 근데 여기에 되게 잘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의 상단이 있는 기업들을 인터뷰를 가면은 얘네들은 전혀 인력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단에 있는 기업들은 임금이 너무 높아져서 힘드니까 나는 이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꽤 있고 실제로 제가 20년도에 실증 분석을 잠깐 했을 때 보면은 투자 이전하는 것 중에서 생각보다 원래 위치했던 권역에서 임금 경쟁력에서 밀려서 내려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숙련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중숙련에서 우리가 인력 정책을 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지역에서 문제가 나는데 하나는 고숙련입니다. 고수는 무슨 기계공학과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기계공학과에서 특정 전공이나 이런 거 석사급 엔지니어에서 되게 다변화되잖아요. 서울에서는 그 전공을 예를 들어서 기계 -1-가 전공을 만약에 뽑고 싶으면은 최소한 20명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5명을 면접에 통과시키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 한두 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벨 쉐입은 똑같은데 이게 규모가 작아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냐면은 양극단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스킬은 아예 없는 거고 저숙련은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포장 노동자입니다. 포장 노동자가 뭐냐면 미드에이지의 여성분들 일자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보시면 식품산업들이 일자리가 오히려 수도권에서 경기나 인구들이 좀 있는 데서 통근이 가능한 데로 자꾸 하고 싶은 게 왜냐면 거기는 미드에이지 여성분들의 파트타이머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을 못 구해서 그분들이 생각보다 임금이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 겨우지나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힘든 산업이 돼버립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노동시장 매칭 효율성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계속 구체화되다 보면 인구의 비수도권에서도 일정 정도 여성 인력이라든지 다양한 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력의 다양성을 보증해 주려면 결국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점 광역시의 집적과 연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되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물리적 연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설정 효율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략산업 설정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 4분면을 보면 저희가 이제 하나는 뭐냐면 기술적인 발전 거리가 있어요. X축에는. 그 다음에 기회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업을 달성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expected return of rate입니다. 이게 이제 이상호 박사님께서 한 몇 년 전에 분석을 해놓으신 건데 요는 뭐냐면 A분면으로 가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구조 대비해서 달성해야 되는 기술적 발전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롱샷이란 얘기죠.
그런데 달성했을 때 엄청나게 좋아요. 그 산업이 가져다주는 부가가치가 AI 같은 거죠. 그거를 원해요. 시도들이 전략산업.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 우리한테 기술적 발전거리가 짧으면서 기회이득이 높은 걸로 분면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가지를 이 밑에 표를 보시면은 기존 지역하고 초과요건 1차 인접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분포를 다시 그리고 다시 전략을 했을 때 개선율이 얼마나 되느냐. 산업발전 개선 B분면에서 A분면으로 A분면에서 타겟 산업이 B분면으로 이동하는 개수가 얼마냐를 봤을 때 상당 부분이 훨씬 더 개선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도 단위에서 혹은 시군구 단위에서 이거를 좁게 보는 것보다 큰 단위에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다시 재평가하고 전략산업을 재설정했을 때 달성 가능하면서 효율적인 전략산업이 설정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 전략산업의 시각의 위계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구현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홍준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해주시겠지만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고민들을 배경으로 해서 나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실 때 저희가 성장인진 미래 유망산업을 할 때 고민했던 나름의 페이퍼, 그러니까 백페이퍼 같은 되게 브레인스토밍 페이퍼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요약한 게 사실은 요 페이지입니다. 문제인식이 어떻고 정책 요소를 뭘 넣어야 되고 지원 수단을 뭘 해야 되겠다는 큰 프레임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라는 거에 요 페이지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발표된 자료랑 비슷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오그사프트 성장 엔진 산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되기는 막상 힘들겠지만 이전과 초과요건 협력과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 초과요건 협력,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광역 협력이라고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권역을 넘어서 자원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 수평적 협력을 강조를 했었을 때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산업정책도 그렇고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지역의 거점, 밀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거의 모든 정책들이 산업정책뿐만이 아니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그래서 나온 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그 컨셉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5극 3특이라는 극이라는 개념이 강조가 됐었던 것이다 라는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